오늘은 그 어떤 복잡한 사건보다도 훨씬 피가 거꾸로 솟고 분노하고 피가 팔팔 끓을 정도로 화가 나는 그런 사건을 준비해봤습니다. 2012년 8월 31일 저녁 7시 초저녁이라 밖은 대낮처럼 밝고 퇴근 시간이라 도로엔 차들도 많았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북부 교차로. 이 교차로에 다소 낡은 빨간색 스브루 SUV 한 대가 신호에 대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다른 한 대가 신호대기에 정차합니다. 이 차는 완전 팬시한 BMW 은색 컴포터블 G4 스포츠카였습니다. 이 스포츠카는 뚜껑은 열려 있었는데 창문은 모두 올라간 상태였대요. 신호 대기 중이던 그 짧은 순간 스포츠카에서 창문도 내리지 않은 채로 총 5발이 발사됩니다. 발사된 5발의 총알은 스포츠카의 조수석 창문을 박살내고 그중 4발이 바로 옆에 신호대기 중이던 빨간색 스브루 SUV 차량 차주 관자놀이에 그대로 박힙니다. 그렇게 아주 빠르게 탕탕탕탕탕 5발을 쏜 은색 BMW는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미친 듯이 반대편 차로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날아갔어요. 말도 안 되는 속도에 BMW 차량은 타이어 마크도 도로에 남기게 됩니다. 은색 BMW G4 차량의 그 스포츠카 특유의 독특한 엔진음, 굉음을 내며 날아가는 이 차를 수많은 목격자가 보게 됩니다. 너무 빨리 날아가듯이 도망가다 보니까 차 넘버는 다들 보지 못했지만 차량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인식됩니다. 이때 퇴근 시간이다 보니 도로에 차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차가 이 은색 BMW G4를 쫓아갑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도주해버렸거든요. 몇 초 만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쫓아가던 목격자 차량은 번호판도 심지어 보지 못했대요. 일단 이 목격자 차량은 남아있는 피해자 차량으로 돌아옵니다. 이 빨간 스브루 SUV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그저 퇴근 중이던 42세의 평범한 남자 얀시 놀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이 돌아왔을 때 이 차량은 시동도 당연히 켜져 있었고요. 피해자는 손이 핸들에 그대로 올려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피는 이미 운전석을 모두 적시고 남았고요. 목격자들은 빠르게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 얀시 노래 차량은 사고 당시에 창문이 내려가 있는 상태였대요. 그런데 처음엔 창문이 깨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주변에 너무 많은 유리 파편이 있어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얀시 노래 차량의 창문은 내려가 있지? 그럼 이건 무슨 유리지? 하고 보니까 이 얀시 노래 차량의 유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범인은 자기 창문을 깨가면서까지 밖으로 총을 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얀시놀의 피는 거의 운전석을 다 적셨고 얀시놀은 이 핸들을 잡고 있는 상태로 엔진도 켜진 상태로 그렇게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부상은 관자놀이에 4발의 총알이 모두 박혔는데요. 이 모든 총알이 머리에 정확하게 가격된 점, 그리고 목격자들에 따르면 총성은 5발이었는데 왜 4발이 여기 박혔냐. 한 발은 미스샷이 돼가지고 맞은편 집 벽에 가서 박혔대요. 처음에 경찰은 이 사건을 아마 보복운전 이걸로 보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 진술도 그냥 2대가 신호대기에 서 있더니 갑자기 총성 5발이 빵빵빵빵빵 나더니 은색 BMW G4 스포츠카가 빠르게 도망갔다. 입을 모아서 목격자 진술이 일치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보복 운전을 염두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 수사해보니 이상합니다. 얀시놀이라는 이 42살의 피해자는 평화주의자 그 자체였어요. 평범한 퇴근길이었고 집에 있는 강아지와 여자친구를 보러 평소와 똑같이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동네 와인샵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는데요. 단순 와인 판매원이 아니라 와인에 대한 조예와 지식이 매우 풍부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와인을 굉장히 사랑했대요. 그리고 성품은 평화주의자,
온화하기 그지없고 다들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게 공격성 제로. 고객 응대도 너무 부드럽게 잘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좀 처음 만난 사이에 좀 어색할 수 있을 때 적당한 유머와 재치로 그런 분위기도 되게 잘 주도했대요. 그리고 특별한 어떤 정치 성향이 막 있거나 종교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극단적인 구석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너무 착한 사람이었대요. 특이한 주변 친구들의 진술이 있다면 평소에 운전 습관이 좀 할머니처럼 느리느리 그냥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굉장히 온순하게 운전하는 편이고 얀시 놀이 몰고 있던 그 스브루 SUV 자체도 전혀 속도가 나지 않는 그런 차량이라고 합니다. 주변 지인들의 말로는 운전하면서 그 흔하게 보통 화를 좀 내잖아요. 얀시 놀은 정말 운전하면서 화낸 적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온화하고 성품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입을 모아 경찰한테 처음부터 주장했던 게 이건 보복운전일 리는 없다. 다른 사람들이면 몰라도 얀신홀은 절대 보복운전 같은 거에 휘말릴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제가 이게 퇴근길에 있던 일이다 보니까 목격자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 고속도로에 같이 있던 차량 중에 그 어떤 차량 목격자도 어떤 BMW와 이 얀시 노래 차량이 도로 위에서 다툼이 있어 보이거나 하지 않았대요. 그냥 그야말로 신호가 빨간불이 켜져서 대기 중이었던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격자들도 정말 너무 놀랬대요. 처음 총성을 들었을 때. 얀시 노래 이런 범죄 기록 같은 것도 조사해보니까 그 운전에 관련돼가지고 티켓 한 장 끊은 적이 없고요. 범죄 연루는 전혀 당연히 없고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채무나 분쟁? 이런 기록조차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웃도어지한 성향인지 트레킹, 패러글라이딩 이런 걸 좀 즐겨서 했대요. 산에 가가지고 1박하고 이런 것도.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여자친구와 주말이면 강아지랑 같이 이렇게 산책 나가고 놀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 경찰이 주변 지인들한테 꼼꼼하게 탐문해요. 혹시 원한 관계에 있을 만한 사람이 있나, 살인을 저지를 만한. 주변에 입을 모아서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얀신홀은 그럴 사람도 없다고. 아무리 떠올려도 한 명도 찾을 수가 없다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보복 운전에 의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저지른 범죄는 총을 쏠 때 난사하는 형태로 현장에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분노해서 막 쏘는 거죠. 5발을. 그래서 막 여기저기 총알이 박혀있기 마련인데 이 얀신홀은 너무 정확하게 관자놀이와 두부에 4발이 딱 정확하게 치명타로 꽂혀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의학자들이 보기에 한 발 쏘고 재장전해서 딱 조준해서 한 발 쏘고 조준해서 쏘고 이렇게 정확하게 타겟점을 가르쳐서 조준 발사를 했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건 분노에 의한 보복운전 이런 케이스에서는 나오지 않는 총상이라고 합니다. 그건 전문가가 아닌 제가 생각해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탄피를 조사해보니 사용된 총은 글록 9mm짜리 권총. 천만다행인 건 제가 이 사건에 목격자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이 목격자들이 이 차가 너무 빨리 도망가니까 넘버 같은 거는 보지 못했지만 차에 대한 정확한 묘사 그리고 그 오픈카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였던 그 가해자의 몽타주 작성에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있고 얼마 있다가 꽤 상세한 몽타주가 마련됐어요. 그때부터 지역 뉴스에 계속 이 몽타주가 TV에 나가게 됩니다. 게다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가 그냥 까만색 무슨 차, 흰색 무슨 차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럭셔리 스포츠카다 보니까 차에 대한 정보도 그 지역 뉴스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 차 아무래도 평범한 다른 차보다는 알아보기가 쉬웠겠죠. 공개 수사로 전환되자마자부터 제보가 빗발칩니다. 그렇게 2주 후 아주 결정적인 익명 제보자가 나타났는데요.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 이름까지 알아요. 그 차를 몰고 있는 그 사람, 그 사고 현장에서 10블럭도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그 사람 이름도 알아요. 토마스 딘 보우먼. 경찰은 빠르게
토마스 딘 보우먼을 조회합니다. 그런데 그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BMW G4 컨버터블 스포츠카였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이 몽타주를 작성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아시안계 같기도 하고 백인 같기도 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면허증을 조회해보니 그는 아시안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제보를 받은 경찰은 딘 보우먼 집에 잠복합니다. 차고가 열리기만을 기다렸대요. 차를 일단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데 일주일 정도 기다려도 차고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집은 굉장히 좋은 집이었다고 해요. 아마 재력이 상당했나 봐요. 그렇게 기다리고 딱 일주일 될 때쯤 차고가 열립니다. 경찰은 얼른 차고 안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은색 BMW G4 스포츠카가 딱 있는 거예요. 바로 수색 영장을 발부합니다. 체포영장도 발부합니다. 그렇게 사고가 있고 3주 후 잠복해 있던 경찰은 어딘가를 나가려고 하는 토마스 딘 보우먼을 체포합니다. 그때 함께 집에 있던 와이프도 경찰서로 일단 연행합니다. 딘 보우먼과 와이프 제니퍼를 경찰서로 연행하고 남아있는 경찰들이 차고를 뒤져보는데요. 보우먼의 BMW G4 은색 스포츠카는 창문이 그 3개 중에서 조수석 하나만 다른 걸로 교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까 유리 파편이 어디까지 청소할 수 있겠어요. 그 자잘한 유리 파편 완벽하게 치우기란 불가능이죠. 밑에 조수석에 유리 파편이 곳곳에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청소한다고 했지만 그 아주 자잘한 가루 같은 유리 조각들. 그리고 이 뉴스에 그 당시에 한창 타이어 마크가 남아있다는 걸 보도했었거든요. 그 딘 보우먼이 이게 걱정이 됐는지 타이어도 교체된 상태였습니다. 아니 차가 뽑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차였는데 타이어가 새 거로 싹 다 교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딘 보우먼의 이 은색 스포츠카 BMW G4가 휠이 굉장히 멋진 은색 휠을 쓰고 있었는데 그게 자기가 봤을 때 자꾸 뉴스에 나오는 게 걱정되고 거슬렸는지 거기다가 까만색 페인트로 칠을 해가지고 뿌리는 라카 페인트 있잖아요. 휠이 검정색이 되어 있었어요. 그거는 최근에 했는지 게러지 안에 페인트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포된 딘 보우먼은 일단 경찰서 신문실에 몇 시간 동안 방치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에선 일부러 이렇게 잡아온 다음에 범인을 신문실에 몇 시간 동안 방치하곤 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커피도 주고 막 간식도 줘요. 잘해줍니다. 먹고 싶은 거 있니?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막 뭔가를 오더하면 다 구해다 줘요. 그러면서 이 범인을 지켜보는 거죠. CCTV가 모두 있으니까 어떻게 그 수사실에서 행동하는지 신문실에서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이 범인이 심리적으로 무너지길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딘 보우먼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신문실에 딘 보우먼을 혼자 두고 실제로 옆에 방에서 와이프인 제니퍼 보우먼을 신문 중이었다고 해요. 이 제니퍼 보우먼의 신문은 4시간을 이어지게 되는데요. 진짜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경찰은 너무 극한 직업이에요. 이 제니퍼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4시간 동안 한마디만 해요.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그야말로 I'm not sure 무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질문이 진짜 뭘 아냐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질문이냐면 사고 현장이 딘 보우먼 집이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몇 주 전에 너네 집 바로 앞에서 난 사고 들어봤지? 뉴스에 나오는데 알고 있죠? I'm not sure. 잘 모르겠어요. 뉴스 안 봤어요? I'm not sure. 나중에 경찰이 화를 내요. 아니 yes or no 퀘스천인데 I'm not sure가 왜 나오냐고. 그냥 응, 아니로 대답하라고. 그 질문에도 I understand. I'm not sure.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와중에 수사관이 그 지갑을 좀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이건 또 줍니다. 그 지갑 안에 영수증이 하나 있었는데 사고 바로 다음 날 딘 보우먼 스포츠 차량에
조수석 창문을 교체한 영수증. 이게 그 지갑에서 나와요. 정말 사고 바로 다음날. 이렇게 와이프 제니퍼가 옆방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동안 짐 보호먼은 신문실에 몇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짐 보호만 앉아있는 태도나 기다리는 태도가 아주 가관입니다. 이거조차 진짜 저는 피꺼솥. 다리를 쭉 펴고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커피도 몇 잔이나 마시고요. 경찰이 제공한 간식도 아주 와그작 잘 먹어요. 그리고 막 나중에는 짜증을 냅니다. 이렇게 일어나더니 막 밖에 나가요. 헬로 말더니 내가 좀 시간이 금인 사람인데 빨리 좀 진행하지 그래.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슬슬 짜증이 좀 날라 그러네. 이따위 말을 합니다. 아니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본인 여기 왜 와 있는지. 도대체 어떤 인간이면 이럴 수가 있죠? 불과 2, 3주 전에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사람을 5발이나 총을 쏴서 죽여놓고 그걸로 3주 만에 체포가 돼서 지금 경찰서에 와 있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커피 마시고 간식 먹고 짜증나니까 빨리 좀 하자고 큰 소리 치고 의자에는 누워있다시피 기대가지고 어떤 인간일까요? 토마스 딘 보우먼. 사건 당시 그는 29밖에 먹지 않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엄마는 베트남계 남고요. 아빠는 미국인인데 미국 보잉사의 설계자로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토마스 딘 보우만은 기니까 그냥 딘 보우만이라고 할게요. 딘 보우만은 3살 때 이미 지역 뉴스에 나왔어요. 그때 이미 컴퓨터를 다 섭렵하고 있었다고. 약간 뻥 같잖아요. 아니요. 진짜였어요. 13살에 대학에 들어갑니다. 소위 우리 말하는 신동. 딘 보우먼은 신동으로 불리고 있었대요. 어린 시절에. 이런 천재인 딘 보우먼은 20살이 됐을 땐 이미 본인의 회사도 차립니다. 그는 굉장히 유능한 공학도이자 기술자였대요. 로봇 관련된 회사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컴퓨터에도 능하고 이렇게 로봇을 만드는 거에도 굉장히 천재적이었대요. 딘 보우먼의 와이프 제니퍼 보우먼은 1년에 연봉을 3억 정도 이상 받는 유능한 치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이 둘은 2007년도에 만나가지고 2008년도에 결혼을 하고 그 체포됐던 그 당시 그 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일단 딘 보우먼은 바로 수감이 되고요. 경찰은 딘 보우먼과 제니퍼의 집을 수색하는데 이 집이 그냥 집이 아니에요. 일단 집 자체는 굉장히 대저택이었는데 와이프 제니퍼가 수입이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구 하나가 없어요. 침대도 그냥 매트리스 하나 깔고 생활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과 관련된 방이 하나 있어요. 총에 광적인 집착을 하는 남자였습니다. 이 딘 보우먼은요. 집에 있는 총 관련된 룸, 그러니까 그야말로 건룸이라고 불렀는데 총만 컬렉팅한 게 아니라 재장전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비까지 아주 전문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총과 관련된 서적이 막 가득 채우고 있고 컴퓨터를 포렌식했더니 총기 관련 기술 문서가 아주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총에만 관심 있는 건 아니었어요. 살인에 대해서도 엄청 많은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도 살인에 관한 범죄에 대한 책들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주목할 만한 건 완전 범죄에 대한 책도 다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격 훈련도 굉장히 열심히 받았던 걸로 드러났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부엌 쪽으로 가보니까 냉장고에 이 부부가 서로 주고받은 포스트잇 같은 게 막 붙여져 있었거든요. 편지를 짧게 써서 주고받은? 거기에 제니퍼가 자기 남편 딘 보우먼한테 뭐라고 썼냐면 너는 서부 최고의 총잡이야. 빵빵빵. 이런 문구까지 있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제니퍼도 이미 자기 남편이 총을 얼마나 좋아하고 총 쏘는 걸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제가 진짜 너무 분노했던 건 이 딘 보우먼이 시청했던 시청 기록 중에 너무 많이 시청한 영상 중에 뭐가 있냐면 차 안에서 차 밖으로 목표물을 향해서 정확하게 조준해서 빠르게 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걸 또 영상으로 제작된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엄청 시청했어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저도 그 영상을 짧게 봤는데 왜 이런 영상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 자체는 범죄용으로 만들어진 것 같진 않더라고요. 수감되어 있는 딘 보우먼에게는 $10,000,000의 보석금이 책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석이 불어하는 수준이었던 거죠. 딘 보우먼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와이프 제니퍼와 전화통화를 굉장히 많이 나눠요. 검사는 이 감옥에서 나누는 전화를 다 레코딩 해가지고 듣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여기서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증거로 쓸만한 게 있는지. 그런데 이 검사가 너무 힘들었대요. 정말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토하고 싶으면 그거 들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정말 더 듣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거? 증거 어떻게 수집하지? 이럴 정도로 듣기가 괴로웠다고. 제가 애지간하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거를 들려드리고 싶지 않은데 제가 재현하는 게 더 괴로워요. 그래서 짧게 들려드릴게요. Bunny, Bunny, how are you? I'm doing good. How's my little snuggle cake? I just wrote you an email. Yay. Love, love, mwah, mwah, mwah. 보시다시피 서로를 뻔히, 스너글 이렇게 부르면서 혀는 얻다가 다 잘라 먹었어요. 완전 베이비톡. 이렇게 사고가 일어난 지 2년이 좀 지나서 드디어 2014년 11월 19일 재판이 열립니다. 참고로 딘 보우먼은 미국의 그 유명한 최고의 연쇄살인범 테드 번디 있잖아요. 테드 번디 변호인단을 선임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 재판에서 중요한 거 있잖아요. 보이는 이미지. 그래서 범죄자들도 이거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꾸며 나오잖아요, 본인을. 딘 보우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머리를 무슨 머리 같은 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이런 듯이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 옷도 되게 댄디하게 이렇게 베스트 같은 거, 니트 베스트 이런 거 입고 셔츠. 다소 왜소한 체형이었는데 자신의 이미지를 마치 난 되게 어린 순수한 대학생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딱 꾸며서 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감정을 내비치지 않아요. 굉장히 침착합니다. 컨셉으로 잡은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나 엄청 똑똑하고 나 엄청 브레인이고 천재인데 내가 무슨 범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검사 측이 조사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이 딘 보우먼은 정말 그야말로 자신의 살인에 대한 어떤 피 끓는 열정, 그리고 총에 대한 집착,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 자기가 영상에서 봤던 그렇게 멋지게 밖으로 사람을 쏴서 죽여보는 이 위시리스트를 시행한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 얀시 놀이 아닌 그 누구여도 그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피해자는 그저 차 안에 앉아 있었고요.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 피해자를 향해서 딘 보우먼은 무려 5발의 총을 머리를 조준해서 발사합니다. 목격자 진술, 차량에 남은 그 흔적 어디에도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증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또한 사격 후 아주 빠르게 도주했죠. 도주하자마자 그날 저녁에 자기 와이프랑 평범하게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조수석 유리창을 교체하죠. 타이어도 교체하죠. 휠도 검정색으로 도색하죠. 한동안 차를 차고에 넣고 외출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뭘 말하겠어요.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딘 보우먼이 뭐라고 반격하는 줄 아세요? 이게 보복 운전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살해 위협을 느껴서 자기 방어로 얀시노를 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그날 딘 보우먼도 집에 퇴근길이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빨간색 스바루 SUV 차량 앞으로 끼어들길 좀 했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빨간색 SUV 스바루 차량이 미친 듯이 쫓아오더니 그 자기 씨는 오픈카니까 뚜껑이 열려 있었잖아요. 거기로 물병을 냅다 던지더래요.
그러니 입에 담지도 못하는 욕을 딘 보호면을 향해서 얀시놀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단 자리를 피하려고 갔더니 막 쫓아오더니 결국 그 신호대기가 됐는 그 상태까지 온 거죠. 그러면서 얀시놀이 이번에는 와인병을 던졌대요, 딘 보호먼한테. 그 뚜껑 열려있는 그 위로. 그래서 딘 보호먼이 이 뒷목을 그 와인병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맞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얀시놀이 욕을 하다 갑자기 흥분에 참지 못했는지 그 조수석에 그 서랍 있잖아요. 거기에 무언가를 권총을 꺼낼 듯이 이렇게 팔을 뻗더라는 거예요. 딘 보호먼이 보기에는 자기를 거기서 총을 꺼내서 쏠 것 같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방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자기도 권총을 꺼내가지고 자기가 먼저 얀시노를 쐈다는 거예요. 그러고 쏘고 있는데 쏘는 순간에 대한 기억은 자긴 잘 나지 않는데요. 너무 무섭고 충격받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얀시노를 쐈고 쏘고 나서는 이 모든 상황이 꿈 같고 판타지 같고 너무 무섭고 놀라고 이래가지고 미친 듯이 자기도 모르게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고로 돌아온 본인은 자기가 저지른 짓이 너무 무서워서 그 자기가 맞았다는 물병이랑 와인병 있잖아요. 이걸 모두 폐기했대요. 이게 딘 보호먼과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이 되나요? 딘 보호먼 측 전략은 이거였어요. 누구나 운전대를 잡으면 좀 또 다른 인격이 나온다. 이런 공감대를 배심원단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너러스하고 착한 얀시놀도 너희가 모르는 모습이 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았냐. 정말 나한테 그랬다니까. 정말 나한테 쌍욕을 하고 막 물병이랑 와인병을 던졌다니까. 권총을 꺼내려고 했어. 이렇게 배심원단들에게 공감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배심원단들도 밖에 나가서 본인들도 운전을 하잖아요. 그래, 뭐,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평소에 별것도 아니던 일이 그렇게 커지면서 분노가 차오르긴 하지. 이런 걸 노렸던 겁니다. 배심원단들은 여기에 넘어갔을까요? 그는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오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법정에서 태도도 굉장히 침착합니다. 분노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배심원단들에겐 냉혹한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딘 보호먼과 변호인단 측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엔 현장에 목격자도 너무 많았고 증인들도 많았고 배심원단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주장하면 믿어줄 줄 알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길거리에 서 있던 목격자도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가만히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향해서 그 은색 스포츠카에서 총성이 발사됐다고 그렇게 진술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얀시놀의 손은 사망 당시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그 어떤 대응도 한번 못 해본 채로 사망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총을 꺼내려고 얀시놀이 먼저 했다고요? 팔을 뻗어서?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하다가 총 맞을 때 갑자기 핸들을 잡았다고요? 얀시놀을 알고 있는 모든 증인들은 얀시놀이 평소에 이렇게 좀 유행하는 유행어 같은 욕 같은 것들도 쓰지 않았대요. 진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선하기가 그지 없었대요. 원래 성품이 그랬대요. 그런데 이성을 잃었다고 보복 운전한답시고 갑자기 쌍욕을 그렇게 막 해댔다고요? 막 와인병이랑 물병도 던져대면서 2014년 12월 9일 배심원단은 판결을 위해서 법정을 떠납니다. 마침 이날은 딘 보호먼의 32번째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3일 후 배심원단은 1급 살인 유죄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3주 후인 선고 공판. 선고를 앞두고 딘 보호먼의 부모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편지를 낭독해요. 이 편지는 딘 보호먼의 엄마, 그 베트남 엄마, 그 엄마가 읽게 되는데요. 내용은 자기가 형을 대신 살겠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읽다가 중간에 너무 많이 우니까 변호사가 대독을 합니다. 자기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자기네 부부가 자식한테 가르치길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총을 쓰도록 가르쳤다. 그러니 이거는 자신들의 교육의 잘못이니 형을
엄마인 자기가 대신 살겠다. 딘 보우먼은 풀어달라. 간곡히 요청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엄마가 울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고 있으면 엄마가 불쌍하긴 불쌍해요. 무슨 죄가 있겠어요. 딘 보우먼의 아버지도 이를 꽉 물고 듣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 편지에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대목은 자기네 부부가 위협 상황에서는 총을 쓰도록 가르쳤다라는 대목이었습니다. 마치 이 딘 보우먼의 이 사건이 딘 보우먼이 위협 상황에 처해져서 그렇게 했던 거라는 이런 이야기로 들려서 굉장히 좀 불쾌했어요. 참고로 판사는 형을 구형할 때 딘 보우먼의 부모님을 향해서도 멘트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너의 자식, 너의 아들의 죄인 거지 너희 부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부모로서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악마보다 더 악마, 딘 보우먼은 최후 말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때까지 재판 있는 동안 딘 보우먼은 정말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냉혈한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침착하고요. 자기 감정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미친 듯이 울어요. 왜 우냐? 판사가 본인에게 29년 1개월을 구형했거든요. 1급 살인죄로. 이걸 듣자마자 딘 보우먼이 정말 미친 듯이 오열합니다. 그러면서 최후로 하고 싶은 말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 배심원단이 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게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하나 얘기해요. 심지어 이때 딘 보우먼이 무슨 자기를 용서해 달라는 등 혹은 무슨 실수했다는 등 자기 방어였다는 등 이런 최후 멘트를 할까봐 얀시 노래의 가족들과 유족들은 그 법원에서 그 귀를 막 막고 있었어요. 안 들으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이 새끼가 한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배심원단들이 내 말을 믿지 않다니 광광광 이게 그냥 끝이었어요. 이거 하나. 이 2014년에 열린 재판 과정과 마지막 선고일에도 그 와이프인 제니퍼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딘 보우먼의 형이 구형되고 나서 제니퍼와 딘 보우먼은 이혼합니다. 그리고 제니퍼는 이름을 바꿔요. 지금은 제니퍼가 아닙니다. 제니퍼의 공범 여부? 공범이라기보다 이 범행 자체의 가담 여부, 조력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꼼꼼히 수사를 해서 제니퍼에 대한 형도 내려주나 했는데 제니퍼는 그냥 가담 흔적이 없음으로 결론이 나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어떤 분노의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계획범죄인 거죠. 우리가 보통 계획범죄라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이 사람을 죽였다. 이것만 계획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이 딘 보우먼이 한 계획범죄는 뭐냐면 나는 오늘 살인을 할 거야. 반드시 내가 차 안에서 총을 쏴서 내가 봤던 영상처럼 어떤 사람을 죽일 거야. 마음 먹고 아침에 나갔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 사건은 계획범죄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피해자인 얀시놀은 가해자 딘 보우먼과 일면식도 없고요. 아는 사이 전혀 아니고 그냥 신호대기 중이었던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그야말로 희생자입니다. 살면서 그 어떤 범법 행위도 작은 거 하나 해본 적이 없고 약물조차 접해본 적이 없었던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약혼자였고 키우던 강아지의 믿음직한 동반자였습니다. 또한 이 인터뷰에서 보면은 얀시 노래에 20년이 훌쩍 넘은 친구가 나와요. 친구가 정말 많이 울어요. 그 울음에서 그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니까 얀시놀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느껴지더라고요. 얀시놀의 장례식에서 지역 사람들과
또 매장을 자주 이용하던 손님들도 있잖아요. 모두들 편지와 꽃을 들고 와서 추모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건 처음에 인트로 시작할 때 정말 피가 들끓고 분노가 피꺼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말로 이 사건이 그 어떤 사건, 사고 이야기보다 가장 화가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모든 희생자, 피해자는 다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지만 이 얀신올은 진짜 이름만 꺼내도 눈물이 날 정도로 많이 불쌍했어요. 이 사건을 처음 접한 게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꽤 덤덤하게 사건, 사고 이야기를 진행할 줄 알았는데 오늘 그렇지가 못하네요. 2014년에 29년 1개월을 형을 받았으니 벌써 시간도 보호만은 아마 형량을 다 채웠을 때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닐 겁니다. 저는 이 29년 1개월이란 형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사실 구형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종신형을 받아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딘 보호먼 같은 인간은 진짜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돼요.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그런 인간이 사회에 나왔을 때 정말 총에 대한 더 이상의 흥미를 거두고 살인에 대한 흥미도 거두고 평범한 사람처럼 착하게 살아갈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